14시간 한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작은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사투가 끝난 시간이었다. 한국대학병원 소아신경외과 최고의 골든핸드. 강서진 교수는 수술실에 녹색 수술복을 벗으며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또 하나의 어린 생명을 구해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지독한 피로감이 강철 갑옷처럼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병원 밖 또 다른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만의 환자가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서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게 울리는 기계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탈의실도 욕실도 아닌 곧장 작은 방으로 향했다. 아들 한솔이의 방이었다. 방 안은 평범한 7살 아이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료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붙어있는 정맥 주사 폴대, 아이의 심장 박동과 산소 포화도를 알리는 작은 모니터, 그 기계들 한가운데에 그녀의 아들 한솔이가 인형처럼 잠들어 있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를 온몸으로 보낼 수 없는 아이의 심장은 오직 기계와 약물의 의지에 겨우 뛰고 있었다. 서진은 능숙한 손길로 아들의 수액을 확인하고 모니터의 수치를 점검했다. 의사로서의 냉철한 점검이 끝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엄마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여마, 그때 한솔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엄마의 손길을 느낀 모양이었다. 수희, 괜찮아. 한솔아, 엄마 여기 있어. 서진이 아들의 곁에 바싹 다가가 누우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오늘도 친구 구해줬어요. 한솔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제 몸도 아프면서 늘 엄마의 다른 환자들을 먼저 챙겼다. 응, 아주 용감한 친구였어.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의사 선생님이야. 한솔이가 자랑스럽다는 듯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서진의 심장이 아려왔다. 아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넷의 심장도 곧 찾아줄 거죠, 그렇죠? 그 순수한 물음에 서진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아들에게 맞는 심장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솔이의 혈액형은 너무나 희귀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아이의 심장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로서 그녀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이의 귓가에 별빛처럼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찾아줄게. 엄마가 약속해. 그것은 의사의 냉철한 판단이 아닌 아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엄마의 절박한 맹세였다. 훗날 이 약속이 그녀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족쇄가 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솔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진은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늠름한 군복 차림의 한 남자.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다. 보고 싶다. 당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한솔이. 내가 꼭 지켜낼 수 있겠지.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다. 같은 시각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실. 최경환 과장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두 개의 창이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강서진 교수의 경이로운 수술 성공률 그래프였고, 다른 하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한솔의 뇌사자 장기이식 대기 순번이었다. 강서진, 당신의 그 완벽한 신화도 곧 끝을 보게 될 거야.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병원 이사회에 제출할 응급의료 시스템 개편안이었다. 그 안에는 최고 등급의 응급 환자 발생 시 담당 과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의무적으로 집도한다는 조항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최고 권위자 명단 가장 위에는 소아심장외과 강서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덫을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덫에 걸릴 재물이 강서진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한솔이가 깊이 잠든 어느 늦은 밤, 병원 장기이식센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강서진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강서진 교수님, 민한솔 환자와 조직적 합성항원 HLA, 이 거의 일치하는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난 2년간 그녀가 꿈속에서조차 애타게 기다려왔던 소식, 연견 1%도 안 되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마침내 한솔이를 살릴 수 있는 심장이 나타난 것이다. 한솔아 아들 일어나봐. 서진은 수화기를 든 채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잠에서 깬 한솔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와락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다. 정말이야. 엄마 나 이제 뛸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이제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작은 옥탑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부신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식 수술은 즉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한솔이는 구급차에 실려 한국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은 최고의 심장이식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집도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의사이자 환자의 어머니인 강서진이었다. 수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솔이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씩씩하게 수술대 위로 올라갔다.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가 내 심장을 고쳐줄 거니까. 아이는 마취에 들기 직전 엄마를 보며 천사처럼 웃었다. 눈 뜨면 모든 게 다 끝나 있을 거야. 엄마랑 놀이공원 가자. 약속. 서진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엄마의 마음을 수술복 안에 단단히 갈무리하고 의사 강서진으로서 수술실 옆 소독실로 향했다. 그녀는 외과 의사의 신성한 의식인 스크럽을 시작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소독액을 묻혀 팔꿈치까지 꼼꼼하게 닦아냈다. 이제 곧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생명을 구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B 코드 블루 응급의료센터. 전 직원 호출,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위급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코드 블루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위급한 응급 상황을 의미했다. 무슨 일이야? 병원 근처 고속도로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부상자가 수십 명이에요.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다. 서진은 잠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아들 수술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응급의학과 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교수밖에 없어. 무슨 일입니까? 과장님, 교통사고 환자 중에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흉부 관통상이야 부서진 차량의 파편이 아이의 심장 바로 옆을 뚫고 들어갔어. 지금 당장 혈관봉합 및 파편 제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10분도 못 버텨. 이건 강 교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흉부 관통상 응급수술. 그것은 소아심 장애과 수술 중에서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 한솔이의 심장 이식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강 교수,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죽는단 말이야. 제발. 응급의학과 과장이 애원하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흉부외과 과장 최경환이었다. 그의 등 뒤로는 병원장과 의사들까지 따르고 있었다. 갱기어스. 최경환이 아주 침착하고도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들었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야. 하지만 우리는 의사잖나. 그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그녀를 위하는 척 말했다. 한솔이의 수술은 내가 집도하겠네. 나 역시 강 교수만큼은 아니지만 이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이야. 한솔이 정도의 이식 수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강 교수는 지금 당장 더 위급한 환자에게 가게. 그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한 의사의 길이니.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서진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싫어. 싫다고 서진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아들의 심장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다른 아이를 구하러 갈 수 있단 말인가? 강 교수, 정신 차리게. 지금 사고를 당한 아이가 누군지 알아. 유진그룹의 이태준 회장. 외아들이야. 지금 이 회장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만약 그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병원은. 병원장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권력의 압박, 의사의 사명, 그리고 동료의 교활한 설득. 모든 것이 거대한 덫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왔다. 그녀는 수술실 복도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왼쪽에 3번 수술실. 그 안에는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들. 한솔이가 누워 있었다. 오른쪽에 응급수술실. 그 안에는 자신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 모를 아이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2개의 전화가 동시에 떠 있었다. 3번 수술실 간호팀장, 응급의료센터. 2개의 생명, 2개의 운명. 그리고 의사이자 엄마인 한 여자의 지옥과도 같은 선택의 순간만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강서진의 세상만이 멈춰버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그녀의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왼쪽의 3번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 오른쪽 응급실에서 터져나오는 다급한 의료진의 고함 소리.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서로 다른 생명을 부르짖으며 울려대는 2개의 전화벨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거대한 비명이 되었다. 한솔아,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발을 왼쪽으로 이끌었다. 3번 수술실. 저 문 너머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누워 있었다. 눈 뜨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엄마랑 놀이공원 가자. 약속. 아들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심장을 후벼 팠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엄마니까.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사명이 10년 넘게 그녀의 몸에 새겨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녀를 붙잡았다. 의사로서 나는 나의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오른쪽 응급실. 그곳에도 아이가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자신과 같은 7살 아래의 어린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병원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에 걸린 모니터를 보았다. 응급실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은 전쟁터였다.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생체 신호 그래프는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저 그래프의 끝은 죽음이었다. 강 교수, 시간이 없어. 제발 결정을 내려주게. 최경환과 병원장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엄마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은 대답이 없었다. 선택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지옥 같은 결과는 오롯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한번 수술실에 작은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마취에 깊이 잠든 아들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새 심장만 있다면 저 아이는 다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 터였다. 저 아이의 미래를 그녀가 어떻게 포기한단 말인가. 그때 수술실 안에 최경환과 눈이 마주쳤다. 최경환은 그녀를 향해 비장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래, 최경환 과장도 최고의 의사다. 비록 늘 자신과 경쟁했지만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단순 심장 이식 수술이라면 그 역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응급 관통상 수술은 이야기가 달랐다. 결국 의사로서의 이성이 엄마로서의 본능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수만 번의 수술을 집도했던 자신의 손을 믿기로 했다. 두 아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확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최경환을 향해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제 아들. 부탁합니다. 과장님.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정말로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잘 생각했네. 강 교수, 현명한 판단이야. 최경환의 입가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찰나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이 누워있는 3번 수술실에 등을 돌린 채 응급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 위로 점점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3번 수술실 안 깊은 마취 상태에 빠져있던 한소리의 눈가에서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이는 꿈속에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멀어져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강서진은 괴물이었다.
적어도 응급수술실에 들어선 그녀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복대서 무너져 내릴 듯 오열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집중력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환자 상태 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7세나마. 이도현, 흉부 중앙에 약 10cm 크기의 유리 파편으로 인한 관통상. 심장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으나 흉곽 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입니다. 혈액 준비하고 지금 즉시 개용수술 시작한다. 메스 서진의 명령과 함께 지옥과도 같던 응급실은 일사불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장의 지휘관이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정예부대였다. 서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빠르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손놀림. 그녀는 찢어진 혈관을 찾아내고 파편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봉합했다. 마치 기계 같았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한솔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서 도려냈다. 지금 그녀는 오직 의사, 강서진일 뿐이었다. 한솔이는 최경환 과장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최고의 의사이니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한편 복도 건너편 4번 수술실. 최경환은 여유롭게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심장 이식 수술은 그에게도 익숙한 수술이었다. 그는 강서진만큼의 천재성은 없었지만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한 베테랑이었다. 자, 이제 기증자의 심장을 연결한다. 모두 집중해. 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얼음 상자에서 붉고 건강한 심장을 꺼내 들었다. 한솔이의 생명을 이어줄 새로운 희망이었다. 최경환은 한솔이의 작은 가슴에 그 심장을 조심스럽게 안착시켰다. 그리고 대동맥과 폐동맥을 잇는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혈관 문합수를 시작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아주 절묘한 기회였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의료사고를 위장할 수 있는. 그는 아주 미세한 각도로 봉합용 수술침을 살짝 비틀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옆에서 보조하던 레지던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비틀림으로 인해 대동맥 봉합 부위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틈이 생겨났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 저 작은 틈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될 터였다. 이걸로 끝이다. 강서진, 그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다. 수술실 밖 복되는 유진그룹에 이태준 회장이 도착해 있었다.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굳게 닫힌 두 개의 수술실 문. 한쪽 문 너머에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다른 쪽 문 너머에는 그 아들을 살릴 유일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서진의 수술실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삐삐삐삐. 교수님 환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급변했다. 제거했던 유리 파편 뒤쪽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 혈관 파열이 있었던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시작되었다. 이도현의 심장박동 그래프가 가파르게 곤두박질쳤다. 제글, 서진의 임의 땀이 맺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출혈 부위를 찾아 손을 뻗었다. 하지만 시야는 온통 붉은 피로 가득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복도 건너편 3번 수술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 한 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과장님, 미난솔 환자. 갑자기 심정지 상태입니다. 봉합 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이태준 회장 역시 충격적인 소식에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의사의 아들이 바로 옆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차가운 수술실 벽을 뚫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서진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눈앞의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2개의 수술실, 2개의 꺼져가는 생명,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 위에서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사투. 강서진의 수술실 안. 공기는 피와 땀, 그리고 절망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이도현의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모니터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교수님, 더 이상은.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거의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강서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린다. 반드시 살려낸다. 이 아이를 살려내야만. 바로 옆 수술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아이를 살려내야만. 의사로서의 사명과 엄마로서의 사랑, 그 2가지 모두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주 잠깐 머릿속으로 수천 개의 혈관 지도를 그리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길을 찾아냈다. 성공 확률 10% 미만의.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위험천만한 수술법, 센실시 에피네프린, 심장 직접 투여, 그리고 흉부 대동맥을 일시적으로 클램핑한다. 네 교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시간 없어. 내 말대로 해.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모두가 홀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메스를 다시 잡았다. 그것은 의술을 넘어선 예술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요동치던 혈압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멈출 줄 모르던 출혈이 마침내 멎었다. 그리고 마침내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멎고 그 자리를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박동 소리가 채웠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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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난 생명의 소리였다. 성공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강서진은 피로 범벅이 된 수술 장갑을 벗어 던졌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가 막 수술실 문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복도 건너편 3번 수술실. 그녀의 아들. 한 소리가 누워있는 그곳의 수술 진행 표시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수술 중을 나타내던 녹색 빛을 잃고 차가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비비.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방음벽을 뚫고 그녀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3번 수술실 문이 열리고 최경환이 수술복을 입은 채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잘 계산된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서진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유감일세, 강 교수. 최선을 다했지만 봉합 부위의 출혈을 막을 수가 없었어. 아이가 버텨내지 못했네.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그 3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강서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최경환을 밀치고 4번 수술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수술실 안은 방금 전 자신이 있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가운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수술대 위 하얀 시트로 덮여 있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형체. 한솔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트를 걷었다. 그곳에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엄마, 사랑해라고 속삭여주던 아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몸으로 누워 있었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얼굴. 하지만 더 이상 그 작은 가슴은 뛰지 않았다. 아티야. 서진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한솔아, 엄마 왔어. 아들, 눈 좀 떠봐. 응, 엄마랑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 한솔아. 그녀는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갈비뼈가 부서져라 가슴을 압박하고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발, 제발.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들의 몸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잃은 어미짐승의 울부짖음이었고 한 여자의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복도 저편에서는 아들을 되찾은 이태준 회장의 안도감과 의료진들의 작은 환호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삶과 죽음, 환희와 절망, 성공과 실패, 단 하나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희비극이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한솔이가 떠난 후 강서진의 시간은 5개월 전 그날 아들의 심장이 멎었던 수술실 복도에 영원히 멈춰버렸다. 그녀는 골든 핸드라 불리던 메스를 내려놓았다. 하얀 의사가운도, 청진기도 모두 상자 안에 봉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 그뿐이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텅 빈 집 안에서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한솔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방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 읽다 만통화책, 벽에 붙은 삐뚤빼뚤한 그림,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방의 주인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목을 졸랐다.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 엄마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독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한 사람 역시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이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도연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다른 한 아이의 죽음과 한 여자의 파멸을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강서진에게 빚을 졌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생명의 빚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를 찾아갔다. 거액의 보상금,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제안. 하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텅 빈 눈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아들 도연이의 정기검진 보고서를 받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참고 자료 민한솔군 수술경과 요약. 그는 무심코 그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수술 자체는 순조로웠으나 대동맥 문합 부위에 미세 파열로 인한 급성 대량 출혈 발생, 지혈 실패로 사망.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낸 강서진의 수술 기록과 비교했을 때 한솔이의 수술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런 수술에서 최경환 같은 베테랑이 미세 파열을 놓치고 지혈에 실패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에 특명을 내렸다. 5개월 전 민한솔군의 수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시 조사해 특히 최경환 과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 이태준의 지시와 함께 유진그룹의 막강한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는 병원의 공식적인 기록 넘어 진실의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들과의 비밀 면담, 최경환의 개인적인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날의 수술실, CCTV 원본 영상 확보, 그리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경환은 오래전부터 강서진의 재능을 질투해왔으며 그녀를 몰락시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그는 일부러 봉합 부위에 미세한 손상을 냈고 한솔이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응급처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모든 것이 강서진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의 치밀하고도 악마적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한 아이의 죽음이 더러운 병원 내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며칠 후 최경환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였다. 그는 영원히 의사 가운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태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일. 그는 직접 차를 몰아 서진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 문 너머의 여자에게 또 다른 지옥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결심을 굳힌 그가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헬쑥한 서진이 서 있었다. 무슨 일로?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화면에는 그날의 수술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최경환이 교묘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 그리고 겁에 질린 간호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서진은 영상을 보는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멈춰버린 흑백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진실을 마주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다. 눈물도 분노도 없는 텅 비어버린 사람의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렇군요. 자신의 선택이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자책하며 보낸 5개월.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들은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 아니, 살해당했다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참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이태준이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힘없는 한 여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서진 선생,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최경환이 악마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악마에게 칼을 쥐어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날 내 아들이 그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더라면 내 권력이
병원을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 아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희생된 겁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무릎 꿇은 그를 텅 빈 눈으로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잔인했다. 아들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추악한 질투심이 빚어낸 살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강서진의 남은 영혼마저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탓했고 의사라는 가운을 입었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으며 그 무엇보다 그날 밤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를 선택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증오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한 무우의 공간이 되었다. 이태주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는 차마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주 멀리서 그녀의 무너진 삶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의 조용한 속죄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진의 집 앞에 그녀가 좋아하던 흰 국화 한 송이와 영양사가 갓 만든 따뜻한 죽을 놓고 갔다. 서진이 그것을 먹는지 버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는 매주 주말 한소리가 잠든 작은 언덕을 찾았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묘비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다. 잡초를 뽑고 아이가 좋아했던 로봇 장난감과 초콜릿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서진에게 익명의 메시지로 보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또 다른 한 사람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는 말없는 사진으로 그녀의 슬픔을 나누고 싶었다. 서진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 그 사진을 기다리게 되었다. 사진 속 자신의 아들 곁을 지키고 있는 남자의 넓은 어깨에서 그녀는 아주 희미한 먼지 같은 위로를 느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주소와 함께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그린 약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소리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그림이었다.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 비밀 놀이터.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망설였다.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가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약도가 가리키는 곳은 한소리가 잠든 언덕 바로 아래의 작은 공터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황량했던 공터에는 파릇파릇한 잔디가 깔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법한 예쁜 놀이기구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소리가 그림 속에 그렸던 커다란 나무와 별 모양의 미끄럼틀이 똑같이 세워져 있었다. 그림 속 비밀 놀이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작업 인부들 사이에서 값비싼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말없이 돌을 나르고 있는 이태준의 모습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한 아이의 마지막 꿈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주며 온몸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서진의 얼어붙었던 심장에서 아주 작은 실금 같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그날 저녁 서진은 1년 만에 처음으로 한소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의 옷을 개고 장난감을 상자에 담으며 그녀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녀는 의사가운과 함께 봉인해두었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썼던 의학 서적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소아 심장 질환에 관한 책이었다. 그녀는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고통을 아는 의사로서 자신이 아직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태준의 속죄는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아주 작은 이유 하나를 찾아주었다.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슬픔을 마모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 주었다. 강서진은 다시는 하얀 의사가운을 입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메스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무서운 게 당연해요. 저도 아픈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서울의 한 병원. 심장병 환아 대기실. 서진은 막 수술실로 들어간 아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 부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위로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한솔 심장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이태준 회장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설립한 그녀와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재단은 지난 몇 년간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수백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서진은 더 이상 수술실에서 기적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절망에 빠진 부모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따님은 강서진 교수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났으니 분명 괜찮을 겁니다. 젊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제 아들 한솔이가 지켜줄 거예요. 하늘에서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환한 미소로 수술 성공을 알리자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가시죠. 이제. 어느새 다가온 이태준이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늘 그렇게 한 걸음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연인의 감정은 없었다. 대신 비극을 함께 건너온 동지애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아주 깊은 유대감이 존재했다.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려던 그때 수술을 마친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제 딸 아이가 수술 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내민 것은 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이었다. 그림 속에는 하얀 날개를 단 천사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서진을 닮아 있었다. 서진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과 죄책감에 찌든 텅 빈 미소가 아니었다. 슬픔을 끌어안고 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성숙하고도 평화로운 미소였다. 따스한 봄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추며 그녀와 이태준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그림을 환하게 감쌌다. 비극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는 결국 살아남았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더 큰 사랑을 돌려주는 것으로 자신의 두 번째 봄을 기어이 피워내고 있었다. 그것이 엄마이자 의사였던 한 여자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 싸우는 가장 위대한 방식이었다.